네, 오늘은 이제 막스주의 국가와 정치이론 세미나 3기 5강 80년대 이후 복지국가 위기론 신자유주의 국가론을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세미나 진행을 맡은 노동당 천명노동당 한준규입니다. 3기도 이제 절반가량 지났습니다. 20세기 초 볼셰비즘 외에 그 유럽 사회주의 이론가인 로자 룩셈부르크와 이제 그람시를 시작으로 68혁명과 이제 70년대 국가도출 논쟁을 거쳐서 80년대 그 복지국가 위기론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진행했었던 70년대 국가도출 논쟁을 짧게 좀 요약해보면은 70년대 국가도출 논쟁은 그 유럽 복지국가에서의 이제 국가를 이제 막스주의적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에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국가는 자본가 계급의 도구다라는 식의 단순화를 넘어서서 자본주의 국가의 형성과 발전을 이제 이해하려는 그런 노력이었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그 70년대 복지국가가 맞닥뜨렸던 그런 경제 위기의 반동적 결과인 80년대 신자유주의의 대표적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자본주의와 자유라는 책을 바탕으로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미나 순서는 남구현 선생님의 강독 후 전국결집 교육위원이신 그 오세동 동지가 발제해 주신 다음에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진 후에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남구현 선생님의 강독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일단은 이 역사적인 배경들을 설명하는 역할을 계속 맡고 있는데요. 저번 주,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전쯤에 노나매기에서 진행한 그 토론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신자유주의와 파시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제를 했었습니다. 신자유주의와 파시즘에 대해서 이 노동자 민중은 어떠한 정치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주제였는데요. 거기서도 제가 이제 얘기한 게 지금 우리 시대의 전 세계적인 모순을 설명을 하려면 신자유주의가 불러일으킨 위기, 자본주의의 위기 상황, 이건 이제 글로벌하게 진행이 됐죠. 최근에 있었던 거는 이제 2008년에 월스트리트 발 금융위기, 이게 전 세계 각지에 미국이 이제 양적 완화를 통해서 자기 이 달러 가치를 하락시킴으로써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하는 바람에 다른 나라도 다 이 자기네 화폐 가치를 떨어뜨렸고, 그것이 각 국가의 이제 재정 위기로 이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장기 침체라고 그러죠. 장기 침체 상태에 지금 우리가 있는데,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러우 전쟁 터지고 그러면서 이제 더 심화됐죠, 그게. 그런 맥락 속에서 또 이제 글로벌하게 극우 정치가 부상하고, 우리나라도 그 흐름 중에 하나로서 윤석열 이 비상계엄, 그래서 40년 전에 있었던 이 군부 독재의 공포, 이거를 국민들이 갑자기 그냥 경험하게 됐는데, 다행히 실패로 끝났지만은, 그런 와중에 신자유주의와 파시즘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좀 다시 해봐야 된다라는 맥락 속에서 그걸 진행을 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로 얘기한 거는 신자유주의는 이제 우리 세미나에서는 계속 그거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가 1970년 자본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위기 극복 전략으로서 제기가 됐고, 신자유주의의 폐해는 신자유주의가 30년 정도 진행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위기를 이 가속화시킨, 어떤 면에서는 현재 상태의 위기의 주범이다 라는 것을 이미 다 이제 역사적으로 경험을 해서, 사실은 신자유주의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그게 지금 불안정 노동의 증대라든지 불평등의 악화라든지 이런 어떤 해법 없음으로 몰고 가는, 그래서 미래가 없는 식으로 사람들이 다 불확실한 상태에서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어떤 문제를 일으킨 주범으로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최근에 등장한 그런 이제 이 비상계엄, 이 친위 쿠데타 이런 거를 경험하면서 파시즘적인 그런 어떤 정치가 다시 등장했는데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맥락에서 저 같은 경우는 자본주의의 위기 상태에 돌입해서 그것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신자유주의나 지금 이 글로벌한 극우 정치의 등장 이런 것이 이제 그런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신자유주의는 일종의 경제적 폭력으로 그걸 극복해 보고자 하는 거라면 말하자면 노동과 복지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 자본을 위한 정치를 경제적인 폭력이지만 좀 압박을 가해가지고 그간의 그 성과로 자본주의 내에서 성과로 가져왔던 것을 파괴하려는 어떤 그런 시도 아니냐. 그리고 그 경제적 폭력으로 본다면 파시즘은 그거 가지고도 안 되니까 이제 정치적 폭력까지 등장하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좀 했었고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대선을 겪고 있지만 거기에서 제출되는 논쟁의 많은 부분이 이 자본주의를 살리기 위해서 그걸 이제 경제 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또는 민생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무튼 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식의 정책을 펼 것인가 하는 것과 관련해서 뭐 신자유주의 내지는 이 파시즘 이 정치적인 테러적인 어떤 그런 정치 이런 것에 대해서 이 문제의식이 없는 후보도 있죠. 하긴 자기는 그거 반대한다고 얘기하지만 결정적으로 이렇게 얘기는 안 하고 있는 후보도 있고 또 계속 그 어떤 이 자본을 위한 정치를 강화하려는 어떤 그런 주장을 하는 후보들과 아니면 그 모순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이 국가가 나서서 좀 케인주의적인 어떤 분배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된다. 또는 공격을 받고 있는 노동, 복지 이런 것을 다시 살려내야 된다. 이런 주장들 가지고 이제 논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제출되고 있는 어떤 이 해법 내지는 대안들 이런 것이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이 세미나에서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이 세계 역사상에 등장했던 각종의 정치적인 어떤 사조들하고 맞물려서 그 사조들에서 이미 나왔던 얘기들이 대부분 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게 다시 등장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신자유주의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은 이제 그런 맥락 속에서 이제 신자유주의의 가장 이 핵심적인 주창자로 알려져 있는 프리드만의 저작 중에 하나인 자본주의와 자유 이 책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펴보자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프리드만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자유주의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서문에서 썼듯이 고전적인 자유주의를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고전적 자유주의는 따로 안 봤죠. 근데 하여튼 고전적 자유주의는 아주 심플하게 간단히 얘기하자면 자유시장에 대한 어떤 신조, 자유시장과 자유강요주의, 그러니까 자유시장에서 사람들이 생산한 물건을 교환하는 이런 어떤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관계들 이런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 그것이 어떤 폭력이나 국가 그렇게 필요를 하지 않는 거고 그냥 국가는 야경국가라고 옛날에 그랬죠. 야경국가식으로 그냥 이 도둑이나 이런 것만 어떻게 방치해주면 되는 것이다. 라는 주장, 말하자면
자유시장 질서에 대한 어떤 신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자유무역주의. 영국의 그 산업자본가들이 자유무역을 통해서 외국에서 이 곡물을 관세 장벽을 쳐서 곡물이 들어오기 힘들게 만드는 어떤 곡물법이라는 거 있었는데, 영국의 그 곡물법을 폐지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지면서 자유무역주의를 주장을 했죠. 자유무역을 하면은 곡물이 싼 가격으로 들어오니까 자본가들은 노동자에게 임금을 적게 줘도 되는 어떤 그런 자유무역을 통한 어떤 임금의 저하를 노리면서 자유무역주의를 얘기를 한 것이고, 그 두 개 축이죠. 말하자면 자유시장, 시장 만능주의 플러스 자유무역주의. 이게 이제 고전적 자유주의인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기에 쭉 살펴봤듯이 자본주의가 계속 모순이 심각했기 때문에 그 모순에 대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유주의도 변형이 일어났었고, 그래서 시장에만 맡기다가는 굉장히 그 모순이 심화되기 때문에 정치 국가가 나서서 어느 정도 이 사회 안전망 같은 걸 설치를 해서 빈민이라든지 또 노동 조건이 악화되는 것에 대해서 막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자유주의자들도 하기 시작했고, 이게 이제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에 이미 그거를 신자유주의라고 불렀었는데, 지금의 신자유주의는 고신자유주의가 아닙니다. 그거 이제 복지나 이런 걸 다 삭감하고 복지국가를 해체하자라는 주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1900년대 초에 있었던 자유주의는 그래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사회적 자유주의다. 이제 사회적 요소를 좀 도입하는 자유주의다. 지금식으로 구분하면은 중도 우파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지지하지만 자본주의가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도 어느 정도 복지라든지 노동 조건에 대한 이 규제를 악화되는 걸 막기 위한 장치들을 최저임금제 같은 그런 걸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 사회적 자유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자유주의의 유형으로 생겨났고, 그것에 기초해가지고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사회보장제도가 도입이 됐었습니다. 1900년대 초에. 지금의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사회보험이라든지 공적 구조제도라든지 이런 것은 1900년대 초에 자본주의 내에서 다 도입됐던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이제 2차 대전 후에 강화된 거죠, 말하자면. 이제 그 사이에, 그 후에 1929년 세계 대공황을 맞이해서 전 세계 자본주의가 위기 상황에 빠지니까 두 가지가 등장했죠. 케인주주의하고 파시즘. 두 가지가 등장해서 케인주주의는 사회적 자유주의적인 어떤 발상을 정부가 개입해서 이런 사회적인 안전장치들을 만들어주는 그것을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경제 이론으로 소득 재분배 차원에서의 어떤 소비를 이유 수요를 증대시켜서 이 경제가 돌아가게 만들자라는 그 케인주주의가 등장을 했고, 이것이 이제 약간 친노동자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3인당이나 이런 데서는 다 케인주주의적인 어떤 접근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파시즘은 사회적 자유주의조차 부정을 하면서 이 정치적 폭력으로 자본에 대한 배타적인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국내적으로는 그런 어떤 억압정치,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제국주의 정책을 폈던, 그게 이제 파시즘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그 사이에 자본주의 모순이 심화되면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기도 했죠. 그래서 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지금의 이제 구분법에 따르면 사회적 자유주의가 중도 우파쯤 되는 거고, 케인주주의가 중도 좌파쯤 되는 겁니다. 파시즘은 극우파죠. 사회주의는 중도 좌보다 더 왼쪽의 좌파들. 이렇게 이제 지금식의 구분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 시대적 조례들이 이미 1900년대에 생겨났고, 지금 이 고전적 자유주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신자유주의는
70년대 자본주의의 양차 세계 위기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 고전적 자유주의를 들고 나온 것인데 요거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2차 대전 후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파시즘이 무너졌죠. 그래서 사회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 이렇게 크게 나뉘는데 자본주의의 중심부에서는 사회적 자유주의하고 케인즈주의 중도 우파, 중도 좌파가 정치적으로 성장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중도 우파, 자본의 입장에서 중도 우파, 노동의 입장에서는 중도 좌파 양쪽이 일종의 사회적 합의주의 같은 걸 만들어가면서 복지국가적인 발전을 했다고 이거는 이제 68혁명 이전에 그 설명을 제가 들었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복지국가적인 체제, 자본주의 장기 호황을 거치면서 그런 체제가 발전하다가 70년대 경제 위기가 다시 오니까 야 이거 복지국가 노동자에게 뭐 나눠주고 재분배 정책을 하고 이런 걸 다 무너뜨려야지 살아나겠다. 그래가지고 채택된 게 자유주의인 거죠. 그래서 고전적 자유주의는 이제 국가에 대한 개입 이런 걸 굉장히 최소화하려는 맥락 속에서 일종의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사적으로 발전했던 것을 무너뜨리고 거꾸로 가려고 등장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고전적 자유주의는 똑같이 자유시장, 자유방임주의, 자본정부 이런 걸 얘기를 했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고전적 자유주의는 그 전에 구질서에 대한 안티테제로 이것도 한번 말씀드렸죠. 안티테제로 등장한 거라고는 이 고전적 자유주의를 다시 등장해가지고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그러니까 자본의 위기 극복 전략으로 제시한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본주의 내에서 복지국가적인 발전을 한 것에 대한 안티테제로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주장하는 내용은 똑같아요. 프리드만이 얘기한 이걸 쭉 보면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얘기하는 자유주장에 대한 강조 그리고 정부의 개입 이런 게 얼마나 실패했는지 그 효과가 작은지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어떤 자유주장주의에 근거한 정책들을 이제 다시 얘기를 한 것이라면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은 반발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본주의 내지만 노동자들이 복지도 많이 혜택을 받고 있고 노동 조건을 악화시키는 그런 것에 대한 이 방지 장치들도 막 만들어 놨고 그런 상태인데 그거를 거꾸로 돌립시다 그러면은 반발이 있겠죠. 그래서 유념해야 되는 게 고전적인 자유주의, 자유시장 만능주의, 뭐 자유무역주의 이런 걸 다 도입했지만 현실에서는 대처리즘 보면 작지만 강한 정부입니다. 그 작지만 강한 정부, 이거는 고전적 자유주의가 없어요. 근데 대처가 왜 작지만 강한 정부 얘기를 했냐면은 예상되는 노동자들의 저항을 무너뜨리려면은 강한 정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레이건도 마찬가지로 노조에 대한 어떤 공격을 굉장히 엄청 세게 합니다. 그래서 작지만 강한 정부가 신자유주의에 사실은 뒤에 강한 정부가 붙은 게 고전적 자유주의하고 다른 거 아니냐. 그래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하면서 나라마다 다 뭐 척파 엎드려 나고 이제 난리가 벌어진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좀 이 고전적인 자유주의의 부활을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신자유주의 한 30년 정도 지나면서 신자유주의가 야기한 전 세계적인 모순이 심화되는 과정 그리고 그 신자유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이 광범위하게 또 번지면서 그 반대하는 흐름들이 또 이 글로벌하게 형성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지금의 현실을 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맥락 속에서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만 지적을 더 하자면 여기서 이제 이 프리드만이 이 책이 나온 게 62년인가 그렇죠. 62년인데 이게 계속 그 최근에까지 새로운
판이라고 하기는 판은 좀 뭐가 바뀔 때 판인데 이 새로 인쇄를 똑같이 해요. 그래서 앞에 서문만 좀 하나씩 붙는데 이게 62년, 82년, 2002년일 겁니다. 제 기억이 82년이 정확한지 뭔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 하여튼 80년대 초반 그래서 한 20년마다 이 책이 나오면서 그 뒤에 내용은 뭐 페이지 수나 글자 하나 바꾼 게 없습니다. 그대로 찍었는데 그 서문에 보면은 62년에는 이게 일종의 뭐 어떤 실질적으로 이 정책을 도입하거나 이런 나라들이 그 당시에는 없고 그냥 이 고전적 자유주의를 연구하는 연구자들 모임이었어요. 지금의 신자유주의 흐름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그래서 프리드만이라든지 뭐 하이에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국제적으로 자기 서클 같은 걸 만들어서 모여가지고 세미나하고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82년쯤 되면서 이거 분위기가 바뀌었다. 그러면서 여러 나라에서 이걸 정책으로 도입한다. 물론 이제 거기서 사문에다 그렇게 쓰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분위기만 바뀐 게 아니죠. 70년대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겪지 않았습니까? 말하자면 자본주의 위기라는 게 있었다는 거죠. 그 위기에 극복을 하기 위해서 이게 채택이 된 건데 그 부분이 빠져 있다. 프리드만의 얘기 속에는. 그래서 고전적 자유주의 자기가 다시 연구하다가 그게 사람들이 많이 그걸 읽고 책도 뭐 몇십만 보고 팔고 이랬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자기의 이론적인 주장이 굉장히 영향력을 발휘해서 그냥 늘어난 걸로 이렇게 영향력이 굉장히 세졌다. 이 얘기만 했지 그 중간에 있었던 위기가 빠졌다는 거죠. 그리고 2002년에는 이게 더 대처나 레이건 정도가 얘기했었는데 지금 전 세계가 이거다 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 얘기 속에서는 2000년대 초반이면은 이제 말하자면 신자유주의가 90년대를 거치면서 WTO 이런 데서 글로벌하게 확장을 시켜놓은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자유무역주의가 이제 확산이 된 건데, 글로벌하게. 근데 그 문제가 2008년 경제위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장기 침체로 아직까지 그게 지속되고, 미국도 허우적거리고 지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관세전쟁 이런 것까지 온 건데, 이 자유주의, 당신이 얘기한 그 신자유주의가 얼마나 모순을 심화시켰고, 그게 다시 지금 전 세계적인 위기를 해결한 게 아니라, 자본주의 위기를 해결한 게 아니라 더 심화시켰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걸 다시 재검토해가지고, 이거 아닌 어떤 다른 대안들을 얘기해야 될 때가 된 거다라고 봐야지,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많이 확산됐다, 이렇게 보냐, 라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신자유주의의 핵심적인 신조, 이런 거는 사실은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말하자면은, 신자유주의 핵심적인 내용은 계속 강화돼서 얘기를 하죠. 경제가 위기에 빠지면은 이 노동과 복지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서 자본에 대해서 자본 주도의 어떤 경제 위기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현실에서 보면 예를 들면 정부의 개입이 가능한 한 하지 말고 어쩌고 이러면서 정책이 펴졌나요? 2008년 경제위기 이후에 예를 들면 미국 정부도 개입을 해가지고 친자본적인 정부의 개입 정책이 있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자기 신조에 따르면 정부가 개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2008년 이후에 자본가들 이윤율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 자본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개입 정책을 피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그럼 자기 신조에 따르면 그때 국가가 개입해서 친자본 정책을 피는데, 국가가 개입하면 안 된다라고 반대를 했어요, 저 말하자면. 그런 건 안 하고, 노동이나 이쪽에 대해서, 소득 재분배 정책이든지 복지 정책을 도입하는 거는 반대하고, 자본에 대한, 지원은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신자유자들이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자유무역주의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유무역주의가
그렇게 글로벌하게 확장돼가지고 미국이 강요를 한 거죠. 말하자면 경제적 폭력을 자기네 나라 주도로 쓰면서 우리나라만 해도 WTO 할 때 얼마나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싸웠습니까? 근데 그 자유무역주의를 지금은 헌신짝처럼 내팽개쳤지 않습니까?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선 거예요. 미국 주도의 보호무역주의죠. 말하자면. 그럼 거기에 이 신조에 따르면 자유무역주의를 훼손하는 거니까 반대하는 흐름을 신자유주의자들이 막 떠들어야 되는 거죠. 보호무역주의로 가는 거. 근데 그런 얘기는 우리가 들어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그 당시에 이 작은 정부 자유무역주의 이런 거를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이 사람 글에서 보면 계속 free society, free man 이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결정적으로 빠져 있는 게 자본과 노동 사이의 대립 문제거든요. 이런 계급이라는 게 자본주의 사회가 형식적으로는 평등한 사회지만 내용적으로는 계급으로 분열되어 있는 사회라는 것을 이 뒷부분을 계속 놓치고 아니면 의도적으로 빼놨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전혀 언급이 없거든요. 이런 맥락 속에서 볼 때 이 노동을 위해서 정부가 하는 것은 반대, 자본을 위해서 하는 것은 얘기 안 한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예를 들면 세처가 작지만 강한 정부, 노동에 대해서 강한 정부인데 그거는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자본에 대한 규제를 푼다 이럴 때는 자본 정부 좋다고 그러고 노동을 압박할 때는 얘기 안 하는 그 똑같은 논리를 이 계급적으로 달리해서 적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좀 읽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오세종 동지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전국교집교육위원장 오세종입니다. 발제 시작하겠습니다. 1962년에 밀턴 프리드먼이 이제 처음 쓴 글이고 그 이후에 말씀한 것처럼 몇 차례 이제 그 출간이 되면서 이제 앞에 머릿말인가 하여튼 뭐 서론 비슷하게 이제 추가된 형태로 몇 번 나왔고요. 근데 저는 좀 책을 읽으면서 용어들이 이제 경제학적 용어들이 좀 많이 나와서 조금 이제 그런 면에서는 조금 어려웠던 게 하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전체적인 내용이 하여튼 뭐 자유 경쟁에 맡겨놓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 약간 이런 내용이에요. 모든 분야에서.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뭐 너무 이게 좀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이게 관념적으로 막 쓴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좀 거부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상당히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내용이 어떻게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좀 있긴 했고요. 그랬었고 그다음 책을 제가 한 번은 이제 대충 읽어봤는데 깊이 있게 꼼꼼히 이해하면서 읽어보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제가 일단 챗 GPT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해보고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요 발제 내용은 챗 GPT를 이용해서 이렇게 뭐 두세 번 정도 이렇게 쭉 해서 그 내용을 한번 좀 짜깁게 한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하여튼 뭐 저는 요번에 이제 이런 자료 정리에 챗 GPT 활용한 건 처음인데 상당히 좀 놀랐습니다. 여기 보면 주요 쟁점 같은 것도 얘가 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상당히 좀 놀랐는데 어쨌거나 뭐 요거 중심으로 쭉 한번 발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의 이제 요약은 프리덤은 이제 자유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대국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유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자유는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하며 중앙 집권적 권력의 집중을 방지한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이를 가능케 하는 가장 효과적인 체계라고 이제 강조합니다. 그래서 뭐 핵심적인 문구를 꼽는다면
정치적 자유는 경제적 자유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요거 사례로 이제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의 체제 경쟁을 들면서 소련의 중앙계 경제가 정치적과 결합해 있다라고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대 적용에서 이제 이런 그 프리덤원의 내용들이 중국의 시장 사회주의와 정치적 권위주의의 병존이 프리덤원의 이론에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래서 그 경제적 자유가 어느 순간 정치적 자유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고 이것이 이제 중국의 변화 가능성을 예견하는데 활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주요 쟁점들은 경제적 자유가 정치적 자유의 전제인가라는 거. 그 다음에 계획경제 체제에서도 일정한 수준의 정치적 통제가 가능했던 역사가 있는데 중국들과는 약간 좀 충돌된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1장의 이제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 관계. 경제적 자유는 정치적 자유의 필수 조건이며 두 자유는 상호작용적이다. 경제적 자유 없이는 정치적 자유도 유지될 수 없다. 그래서 한 문장을 이용하면 시장 경제는 사적인 결정을 가능케 하고 정부의 강제력에서 사람들을 모여준다. 사례로 이제 망명한 동유럽 지식인들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유롭게 발행하고 출판할 수 있었다는 현실을 이해를 드리고요. 현대 적용에서 이제 탈냉전 이후에 동유럽에서 시장 경제로 전환하면서 민주화가 등반된 사례를 그러나 이제 중국, 베트남 등의 시장 개방 이후에도 정치 제한은 제한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프리덤원 이론에 대한 이제 비판적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그다음 주요 쟁점은 이제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의 상호 관계에 대한 실제적 근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일부 국가에서는 경제적 자유 없이도 정치적 자유를 유지한 사례도 존재한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자유사회에서 정부의 역할. 정부는 법과 질서 유지, 사기와 강제 방지, 일부 공공재 제공 등 최소한 역할만 해야 하며 지나친 개입은 자유를 침해하고 비효율을 초래한다. 그래서 이제 그 시장 실패에 대한 대응으로서 정부 개입의 필요성들이 이제 실제로 현실적으로 이제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쟁점이 되고 있다. 그다음에 작은 정부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그 논의들이 되고 있다. 여기 뭐 빠졌나 보네. 이게 짧게 나왔죠. 네, 그 다음 3장 화폐 통제. 중앙은행의 재량적 통화정책은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일정한 통화량 증가율을 유지하는 규칙 기반의 통화정책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심판자이지 선수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뉴딜 정책 이후 확대된 미국 정부의 규제 권한에 대한 비판. 그 다음에 프리덤원은 특히 연방정부의 농산물 가격 통제 등을 문제 삼았다. 여기 이제 미국 사례가 많이 나오는데 미국을 잘 모르는 저로서는 좀 잘 이해 안 되는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대 적용에 있어서 이제 미국 내 교육 의료 등 공공수업 사용에 대한 이용한 논의에서 반복적으로 인용되고 있다. 그리고 작은 정부 기준은 레이건과 마가렛 대처의 경제정책에 영향을 주었다. 앞에 이제 발표하신 것처럼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요 정책으로는 경기 변동이나 금융위기 시 통화정책의 유연한 개입이 필요하다. 실물경제와 금융경제의 분리가 문제가 이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장 국제금융 및 무역제도. 자유무역은 전체 경제에 이익이 되며 보호무역은 국가의 자율성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 자유무역을 통한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고요. 수입을 제한하는 것은 자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스무트 홀리 관세법. 대공황 심화의 원인 하나로 비판되고 있다. 그 다음에 자유무역의 대표적 사례로 GTT, WTO 설정을 줄 수 있다. 현대정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관세부과 정책에 대한 반응으로 프리덤원의 이론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게 실제로 반론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앞에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 EU의 단일시장 체제는 프리덤원의 자유무역 철학을 반영하고 있다. 주요 쟁점으로서 무역에서 패자는 누가 보장할 것인가 했는데
그 다음에 산업보호, 식량자급 등의 전략산업 육성 필요성과의 충돌,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정책으로 이제 정부의 재정지출은 단기적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과 비효율을 유발하므로 세금 감면과 지출 축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 지출은 거의 언제나 사유제보다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하여튼 뭐 정부가 재정 지출 많이 해서 여러 가지 것들 하는 게 굉장히 이제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인즈주의자들은 정부 지출이 경기 회복에 효과적으로 주장했으나 프리덤은 장기적 비효율을 경고했다. 현대 적용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지출 확대 논쟁에서 양측 주장이 다시 충돌했다고 합니다. 국가 채무 증가 우려와 단기 부양 효과 사이의 균형 문제. 주요 쟁점으로 불안기 재정 지출 확대 필요성. 코로나나 금융위기 때 이제 정부에서 대응했던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공공지출 축소가 국제 수준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교육에서의 정부 역할. 공교육 체제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면서 교육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여 학부모가 원하는 학교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경쟁을 유도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계속 어떤 공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자유로운 교육에 있어서 자유로운 어떤 경쟁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교육 제도는 아이를 국가의 손에 맡기는 것이다. 그래서 교육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서 학부모에게 교육비를 지급하고 자유롭게 학교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시카고의 일부 사립학교 실험이 풍경 유정한 실천으로 결정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스웨덴, 칠레 등 일부 국가에서 바우처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교육의 질 향상 주장과 동시에 교육 격차 확대라는 비판이 공존한다. 쟁점으로는 교육의 공공성과 평등 보장 문제, 사교육 시장 확대 및 교육 양극화 우려에 대한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자본주의와 차별. 시장에서는 차별이 장기적으로 불리하므로 능력 있는 사람을 차별하면 경쟁자에게 기회를 주는 셈이 되어 시장이 자연스럽게 차별을 완화시킨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차별이라는 게 시장에서는 오히려 나중에 장기적으로 불리하게 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은 비용이 된다. 차별하는 사람은 경쟁에서 불리하다. 그래서 흑인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일부 기업은 유능 흑인 직원을 채용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현대 적용에서는 인종, 성별, 학력차별 등 노동시장의 불균등 구조는 단순한 경쟁 메커니즘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미국 내 고용처벌 금지법, 기업의 다양한 정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주요 쟁점으로는 구조적 차별과 문화적 편견은 시장 경쟁만으로 해소되지 않는다. 차별은 단지 경제적 인센티브의 문제만이 아니다. 그다음 독점 및 기업과 노동자의 사회적 책임. 자연 독점이나 과정 문제는 시장에서 일부 존재할 수 있지만 정부 개입이 해결책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독점보다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주주의 극대화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래서 기업의 유일한 책임은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GM하고 AT&T 같은 기업의 반독점법 적용 사례를 들고 있고요. 현대 정원에서는 이제 ESG 환경사회 지배구조, 투자 열풍과의 어떤 충돌적인 문제가 있고, 일론 머스크의 사회 책임 회피 논란 등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쟁점으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ESG 경영 등 현대 흐름과의 이제 충돌 현상이 있고요. 독점적 기업 권력에 대한 시장 자율 해소에 한계가 있다. 그런 것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면허제도. 정부가 자격증이나 면허제도를 통해 특정 직업에 진입장벽을 두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며 자유로운 경쟁을 허용해야 소비자에게 더 좋은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면허 같은 것도 국가에서 이런 관리하는 게 오히려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다. 완전한 자유로운 경쟁을 해줘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허는 소비자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을 구하는 거다. 의사, 약사, 택시 면허제도의 진입 장벽 비판하고, 그 다음에 치과 보조원이 시험 위반을 했다는 이유로 면허 위반으로 제도받은 사례. 현대 적용에서 우버, 에어비앤비 등 플랫폼 경제에서 전통적인 면허제도 역할과 갈등.
그 다음에 프리덤의식 규제 완화로는 플랫폼 자유화의 논리로 재활용되고 있다. 주요 장점은 이제 무자격증 문제, 그 다음에 안전과 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있다. 과도한 면허 규제도 불필요한 독점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소득 분배에서 그 자본주의는 시장에 따라 소득 분배를 나누며 정부가 인위적으로 소득 재분배 개입하면 비효율과 불공정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복지는 최소한의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시장은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강제로 공정하게 만드는 것은 자유롭지 않다. 그래서 부자에 대한 세금 인상이 뇌 창출 의욕을 저해한다고 주장합니다. 현대 적용에서는 토마 피케티는 소득 재분배 없이는 자본주의가 지속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미국 민주당의 기본소득 부유세 논의는 프리덤의 입장과 충돌되고 있다. 그 주요 장점으로는 소득 불평등이 심화될 경우 사회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현대사회는 프리덤보다 더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을 시행 중에 있다. 현재.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정책. 현대 복지국가는 개인의 책임을 약화시키고 의존성을 키우므로 부의 재분배보다는 의무소득세 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보장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주는 것이 여러 복지 프로그램보다 낫다. 그리고 사례로 의무소득세. 실제 1970년대에서 미국에서 실험이 되었다. 마틴 펠데스타인, 찰스 머리 등이 수행을 수행 중이었다. 그 다음에 기본소득 논쟁에서 프리드먼의 모델이 근거로 자주 이용되고 있고요. 핀란드, 캐나다 일부, 미국 일부 지역에서 실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주요 장점은 기본소득 논의와 연결되는 측면이 있다. 빈곤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실증 연구가 존재합니다. 여기 이제 그 의무소득세라는 용어 좀 생소한다면 이게 그 기본소득처럼 현금을 이제 직접 주는 뭐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11장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1장 사회복지 정책인데, 현대복지국가는 개인의 책임을 약화시키고 의존성을 키우므로 부의 재분배보다는 의무소득세 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보장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주는 것이 여러 복지 프로그램보다 낫다. 사례로 의무소득세는 실제 1970년대 미국에서 실험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틴 펠데스타인, 찰스 머리 등이 그 연구를 수행했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소득 논쟁에서 프리덤의 모델이 근거로 자주 이용된다. 핀란드, 캐나다, 미국 일부 지역에서 실험 적용되고 있다. 실험 적용이 되었다. 그 다음에 기본소득 논의와 연결된 측면이 있다. 빈곤 해결에는 한계에 따른 실证 연구가 존재한다. 잠깐 쉬는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의무소득세라는 거는 이제 일정한 소득이 안 되는 경우에는 세금을 이제 부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어떤 돈을 주는 그런 형태를 의무소득세라고 이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장 빈곤의 완화.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복지 프로그램보다 의무소득세와 같은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 더 효과적이며 이는 행정 비용을 줄이고 수혜자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그러나 어떻게 도울 것인가가 중요하다. 그래서 뉴딜 이후 확대된 사회보장 제도를 비판하고 있고 복지에 더 특화, 일하지 않아도 최소 생활 보장이 되면 노동 의욕이 떨어진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제도의 조건부성이냐 보편성이냐라는 이제 논쟁들이 있고요. 프리덤은 보편적 현금 지급을 지지하지만 기본소득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기본소득은 모든 어떤 조건에 무관하게 일정적인 소득을 주는 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요 쟁점으로는 의무소득세의 실효성과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있다. 그다음 빈곤의 다차원적 원인에 대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 주요 쟁점이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13장 결론에 보면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보장하는 사회는 정부의 최소 개입과
시장 중심의 체제에서 가능하며 자본주의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보장하는 유일한 체제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그래서 자유는 단지 수단이 아니라 그것이 공적인 목표다. 정치적 자유를 위한 경제적 자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헌법의 자유시장 질서를 명문할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현대 적용에서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이론적 근거로서 프리드먼 사상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장 만능주의에 대한 반성과 대안 모색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쟁점으로는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코로나19, 기후위기 등 자본주의 실패 경험들, 그다음에 체제의 근본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가 아니면 체제 전환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이제 논의들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마지막에 옹기니의 글 중에 뭐 좀 제가 인상적이어서 이런 사람이 왜 이렇게 유명해졌나 궁금해서 듣다 보니까 업적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기존에는 이제 자본주의의 내재적 불안정성 때문에 대공황의 원인이 생겼다라고 막스주의에서도 그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연방준비제도가 부적절한 통화긴축을 시행한 것이 대공황의 원인이라는 것을 실증적 자료를 통해서 논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에 상충되는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없음을 밝힘으로써 경제학자들과 정책 담당자들이 통화와 인플레이션을 바라보는 시각에 혁신을 일으켰다. 그 다음에 현대적 소비 이론의 초석을 놓은 공부가 있고 그 외에 뭐 완전 모병제, 음소득 세제, 그 다음에 교육교환권, 변동 환율제, 소득세 원천 징수세 등을 이제 착상을 했고 일부 국가들에서 또 그런 것들이 시행되고 있다는 게 프리드먼의 업적이라고 합니다. 네, 이것으로 발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 네. 발제해주신 오세준 동지 고생하셨고요. 이제 그 자유토론 형식으로 각자 이제 주제를 이제 던져주시고 각자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제가 먼저 이제 뭐 말씀드리자면은 그 소득분배상에서 그 프리드만이 이제 성과에 따른 분배를 얘기하면서 이제 노동자들의 그 착취에 대한 얘기가 그 기본적으로 빠져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실제로 그 노동자들은 그 상품의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실제 받는 임금은 이러한 가치와 무관하게 뭐 최저 생계비용과 이제 그 성과의 아주 일부 그리고 또 노동자들이 이제 투쟁으로 얻어낸 그 일부의 몫만 이제 받아내고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성과와는 무관하죠. 그러니까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얘기하는 성과에 따른 분배와 굉장히 무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러한 그 상품의 가치의 몫을 받아내야 하는 그 공산주의의 낮은 단계에서는 이제 그 노동과 이제 성과에 따라서 이제 분배를 받게 되는데, 근데 이러한 그 공산주의에서 이제 성과에 따른 분배가 프리드만은 이거는 이제 자본주의의 윤리이기 때문에 그 공산주의는 여기서 그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분배한다가 이제 공산주의의 이념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산주의자들이 그 성과에 따른 분배를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논리를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거 능력에 따라 노동하고 이제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는 사실 공산주의의 이제 높은 단계에서의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이 프리드만이 그 막스의 저작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아니면 읽었는데도 일부러 이렇게 그 날조를 하는 건지 그 부분이 좀 논란의 부분이겠다 싶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여기 이제 보면서 느낀 게 국가 개입 자꾸 뭐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
그러니까 시장, 처음에 이제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시장, 자유시장, 자유경쟁 형태로 이렇게 되다가 그것이 이제 점점 어느 순간 진행되면서 이제 독점이라는 게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레닌이 이제 독점이라는 것도 생기고 그런 독점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 권력과 결탁해서 이제 자기들의 그 좀 더 어떤 이윤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들을 한다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또 프리덤은 그 독점 부분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조금 나와 있는데 거기서 주장하는 거는 그런 개별 기업의 독점보다는 그 정부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제 국영 기업이나 그런 것들이 더 이제 이렇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크고 이제 더 해악이 된다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주장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뭐 그런 것들도 저는 이제 어떤 형태로든 시장이 이제 독점화되고 그것이 이제 정부와 결탁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자본주의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기본적인 어떤 자유 경쟁이라는 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기서는 계속 비판만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얘기하는데 그거는 자본주의의 그냥 그 자유 경쟁의 기본적인 결과로서 생긴 어떤 그런 독점이나 이런 문제들을 너무 자꾸 이게 관념적으로 이렇게 배제시키려고 하는 뭐 그런 좀 느낌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도 좀뭐 논쟁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일단 근데 저희가 어쨌든 신자유주의자는 여기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보통 이제 다 비슷한 시각으로 이제 보게 될 텐데 그래서 그러면은 뭐 토론이 좀 잘 원활히 진행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약간 좀 프리드먼의 시각에서 얘기를 보자면은 이게 독점이 발생하게 되는 두 가지 원인이 기술적 요인이랑 그 외부 효과에 의해서 이렇게 독점이 발생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단 기술적 그 문제에서 발생하는 독점에 대해서는 이제 그나마 아까 오세준 동지가 말씀하셨듯이 그나마 국영기업보다 사적 독점이 더 낫다라는 취지로 그 프리드먼은 계속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어쨌든 사적 독점을 독점을 하게 되어도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기술적 문제로 이제 사적 독점을 하다 보면은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기술의 이제 혁신이나 이런 게 생겨가지고 다른 이제 기업들이 다시 이제 그 시장에 참여해가지고 그 독점 형태를 뭐 무너뜨릴 수 있을 거다. 반면에 그게 국영 기업이 되게 되면은 어쨌든 그 정부의 지원을 계속 이제 받게 되는 거니까 이제 다른 이제 조그만 이제 기업들이 그 시장에 이제 참여할 수가 없게 된다. 이런 식으로 펼치더라고요, 논리를. 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소위 그 국가 실패, 시장 실패 이 논쟁으로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국가가 담당할 경우에 실패하는 거고, 또 시장 실패, 시장에 맡기는 거는 더 폐악이 심해지는 거. 이 두 가지로 논쟁을 하는데, 그건 이제 현실 역사에서는 그러니까 이 프리드만도 기술적인 독점 그 얘기를 하면서 기술적으로 볼 때 자본에게 맡기는 게 힘든 경우 그래서 무슨 철도를 예를 들어나 네. 철도 네. 어떤 우리가 우체인데 이런 거가 이제 그런 예인데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그 논쟁은 말 그대로 기술적으로만 봐도 시장에 맡기는 게 더 낫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가 사실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도
철도를 민영화했다가 그걸 쪼개가지고 이제 나눠줬는데 자본의 먹거리로 이 철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대형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거를 이제 자본가들이 이윤을 많이 남기려는 목적으로 이 점검을 뭐 1년에 10번 해야 되는 거를 5번만 한다든지 이러다가 그 사고가 대형 사고가 나는데 그거는 뭐 한두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사고가 아니었던 거죠. 뭐 수백 명이 그 기차가 이 사고가 나서 죽고 그러니까 그걸 다시 이제 공적인 이 운영 시스템으로 바꿔놨거든요. 그리고 뭐 미국도 저 캘리포니아에서 전기 이거를 민영화 해놨다가 전기가 막 도시 전체가 전기가 끊어진다든지 그런 대형 사고가 벌어진 거죠. 그런 거를 볼 때는 그냥 국가나 공공보다 산 쪽으로 하는 게 시간이 오래 가면 그게 해결되고 좋아질 거다 이렇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프리드만이 봤듯이 그런 기술적인 독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유화를 하고 그걸 다시 민영화할 때는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민영화를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국유화를 민영화로 바꿀 때는 돈벌이가 되는 거를 민영화시킨 거예요, 사실은. 현실에서 그랬죠. 그러니까 영국의 철도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이 스마트폰 그거를 나눠줬잖아요, 지금 저번에. 근데 그거를 꼭 기술적으로 나눠야 했는가 하는 거에 대한 거는 이제 퀘스천 마크를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는 민영화라는 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민영화시켰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본이 먹거리가 없을 때 자본에게 먹잇값 나눠주듯이 민영화하는 사례가 더 많았고 그것이 가지는 폐해가 크기 때문에 다시 공공재로 돌리는 현상이 벌어졌다는 거죠. 근데 아무튼 그 2장에서 자유사회에서 정부의 역할 이렇게 해가지고 요약을 했는데 이건 AI가 너무 간단하게 요약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틀린 것 같은데. 그래서 뭐가 빠진 것 같다고 그러셨는데 거기 그 정부가 필요하다고 본 게 있어요. 그 첫 번째가 게임의 룰을 만들고 그걸 심판하는 엄파이어, 심판관의 역할을. 두 번째가 이 기술적인 독점, 아까 이제 우체국이나 이런 것처럼. 그리고 이웃 효과도 얘기를 했죠. 네. 이웃 효과, 그러니까 이거 어떤 공원 같은 거 그거를 해가지고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군지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군지가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이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게 두 번째, 기술적인 독점하고 이웃 효과. 세 번째는 이 가부장주의적으로, 그러니까 빈곤한 사람이라든지 도와줄 때, 그걸 이제 가부장주의 또는 온정주의라고 하는데, 그럴 때 이제 복지를 해줘야 된다라는 걸 인정은 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거는 이 복지를 일종의 그 사회 구성원의 모두가 누리는 그런 거를 한 게 아니라 일종의 이 사회에 프리드만이 보기에 자유인의 범죄에 안 들어가는 사람들. 자유인이라 하면 자기가 사업을 해가지고 돈벌이를 해가지고 벌어 먹을 수 있는 거를 자유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자유로운 사회의 개념도 경쟁하는 자본가들의 사업체, 엔터프라이즈,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거를 자유로운 사회라고 했고,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자유인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 모든 이론은 그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자본가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윤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회가 가장
최적화된 효율적이고 자기가 스스로 할 법을 찾아가고 이런 사회고 그걸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유인의 범죄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래도 어떻게 해줘야 되니까 그거는 온정주의적으로 도와주는 말하자면 이 사회에 루저들이 있는데 루저들을 어떻게 할 거냐 꼭 혜택을 줘야 된다. 이게 세 번째인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정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정해놓은 거고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그 값싼 정부, 효율적인 정부가 1800년대부터 계급투쟁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비상기업 내려가지고 노동자들을 때려잡고 그 다음에는 민주주의 떠드는 중간계급을 때려잡고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국가가. 그래서 값싼 정부는 불가능했다라는 거잖아요, 현실에서는. 말하자면 계급들의 어떤 피지배 계급들의 저항을 눌러야 되는 어떤 그런 필요성. 그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는 그게 굉장히 컸는데, 그 100수십 년간 그 파시즘이 나중에 등장한 게 그런 거잖아요, 다. 그런데 그 부분은 여기 없어요. 왜냐면 이 사람의 프리 소사이어티, 프리맨, 이런 개념 속에는 계급이 없기 때문에, 그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의 국가라는 거에는 개입 국가로서의 어떤 지배자들의 배타적인 이해관계, 말하자면 지배자들이 지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질서의 유지, 이런 거를 위한 국가. 그거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건 고전적 자유주의에도 아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고전적 자유주의에도 그 개념이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런 국가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은, 60년대 이걸 고전적 자유주의를 끄집어내가지고 자기 입론을 할 때 계급범주가 없는 걸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전부 이 사업가들이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 생산을 하고, 이 물건을 팔고, 이런 게 사회 전체를 규제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제 그게 불가능한 거를 아주 최소한으로, 정부의 역할, 요게 1, 2, 3 한 게 이거 3개인데, 여기서도 그 계급 그건 없잖아요. 그 부분은 좀, 발자식 때문에 좀, 거기 구분이 쫙 돼가지고, 서술이 되어 있는데, 그냥 여기 그게 잘 안 드러나가지고,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자유주의의 이제 기본 주장이 이제 정치적 자유를 위해서는 경제적 자유, 즉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 자유는 시장의 그 거의 무제한적인 자유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필요하다. 사업가들의 자유, 네. 사업하는 자유. 그래서 이 경제적 자유라는 말이 우리 보통 현실에서는 가끔 경제적 자유를 그렇게도 쓰잖아요. 이제 내가 한때 이제 돈을 이제 막 엄청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그 소비할 때 느껴지는 그런 압박감이 없는 그런 경제적 자유를 할 때도 그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여기에 맞게끔 시장의 거의 무제한적 자유라고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아무튼 이 신자유주의는 이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이제 필요와 욕망을 이제 최대한으로 충족시켜줘야 하는 게 자본주의의 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저는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네. 하지만 신자유주의 같은 경우에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또 최대한의 욕망을 고사하고 최소한의 필요도 충족 못하는 빈곤계층을 계속 생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이제 신자유주의가 이제 자본주의 경제학 내에서도 거의 이제 사장되는
그런 이론이었는데 이러한 신자유주의를 윤석열이 이제 대통령 이제 후보로 이제 하면서 차용을 했었잖아요. 작은 정부론을 막 내세워가지고 뭐 정부 축소하고 특히 또 에너지 산업에서도 지속적인 민영화도 추진하였었었고. 근데 이러한 윤석열들이 이제 탄핵되고 나서 치르는 대선에서도 그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 했었던 그 국민의힘 그 김문수가 지지율이 지금 30%까지 이상인 거는 단순히 이제 보수층이 반민주당 정서를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약간 이런 신자유주의에 대한 거부감도 없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더라고. 그래서 사실 그 보수 쪽에서는 사실 경제는 상관없고 그냥 감정만 이제 자극해가지고 정치를 하는 그런 느낌을 요새 많이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내용보다는 요새 감정에 초점을 둬가지고 하는 선전성동 방식이 이제 양당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진흙탕 싸움에서 과연 그 대중정당으로서 이러한 진흙탕 싸움에 들어가는 것이 옳은가. 그러니까 약간 내용과 논리는 빠지고 오히려 그 감정을 이용해가지고 선전선동하는 방식을 대중정당으로서 이거를 채택해도 전략 전술적으로 채택해도 괜찮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를 보통 우리가 이거를 택한다고 했더니 이거가 뭐예요? 그 내용이나 아니면은 뭐 경제적인 뭐 정책이나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약간 감정적으로 그 반대당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이제 부추겨가지고 하는 그런 선전성동 방식이 있는데, 근데 지금 민주당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민주노동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얘기하는 거야? 양당 얘기해요. 양당이 보수 양당? 보수 양당이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그 양극화만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는데, 근데 이게 대중들한테는 먹히는 효과적인 방법인 것은 김문수 후보가 30%까지 지금 먹고 있는 거를 봐서는 그게 어쨌든 효과적이라는 것은 지지율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이런 주장들이 상당히 이제 내면화가 돼가지고 이게 어쩔 수 없이 사회가 굴러가려면은 이런 식의 효율성이라든지 뭐 민간의 그 창의성 뭐 이런 식으로 또 막 좀 번역돼가지고 내면화되어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신자유주의. 거기에다가 그 문제 플러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는 지금 신자유주의 그러면 그 나쁜 거는 알아가지고 지금은 초기에는 90년대에는 신자유주의 경우는 굉장히 그냥 너무 레디컬한 비판이다 이런 식으로 운동권에서도 신자유주의 반대하자 뭐 이런 거를 플랑으로 내걸는 걸 반대하고 그랬었어요. 노동자 총파업할 때도 그런 논쟁이 있었고 신자유주의 노동 유연화 이런 걸 반대하면 안 된다. 근데 지금은 초딩이까지도 신자유주의 그러면 뭔가 나쁜 거로 알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 신자유주의의 이 주장의 핵심적인 거, 그러니까 사회가 뭐가 효율적이냐, 시장, 그리고 뭐 여러 가지를 예를 들 수 있죠. 신자유주의의 핵심적인 어떤 슬로건들.
그게 이렇게 해석되어, 그러니까 번역, 다른 언어로 이렇게 좀 각색돼가지고, 그 굉장히 깔려있는 게 있죠. 학령에서. 아직은 살아있다. 라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새로이, 이 소위 증오의 정치, 그래서 이민이라든지, 성소수자에 대한 증오, 또 뭐, 중국, 포비아, 이런 게 굉장히 널리 번져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소위 태극기 부대에서 주로 그 얘기가 되어지고 있는데 이런 측면이 하나 또 있고 말하자면 소위 극우 정치라고 해서 신자유주의하고 좀 무관한 것 같지만 사실은 뿌리는 또 같이 연결돼 있지만 이런 극우 정치의 그 아이템들을 증오의 정치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뭐 비상계엄 내란 이런 걸로 상징되는 파시즘의 정치 이것도 한편은 있고 근데 이 선거 이걸 논쟁하는 거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일단 신자유주의가 가지고 있는 걸 내면화시킨 거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볼 텐데 제3의 길 이런 게 말하자면 소위 이 좌파 그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자유주의를 내면화해가지고 나오잖아요. 제3의 길을. 그런 것들이 한편에 있지만 일단은 당신이 내란 이 비상계엄을 지지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거냐? 이 질문으로 가면 막 어거거하면서 아닌 척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게 또 있고, 또, 이 극우 정치의 이 요소들을 또 얘기를 하면은 약간 이 지형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민, 중국 포비아, 이런 거에서는 뭐 민주당도 그거는 맞받아치기 하다가 성소수자 문제가 오면 민주당도 성소수자는 반대하는 식의 입장이 쓱 있어요. 그죠? 그렇게 깔려있고, 신자유주의 문제로 가면 그게 정치적 칼라하고 무관하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신자유주의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게 민주당 정권이거든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쪽도 신자유주의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저쪽 국민의힘 쪽은 너희들도 그거 하고서 왜 우리한테만 뭐라 그러냐 라고 얘기할 때 대부분이 신자유주의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같은 좀 전에 이제 우파들 파시즘 뭐 이런 큰 흐름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겹친 부분도 있다는 거죠. 겹쳐서 가는 부분.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대중들의 그 신자유주의의 그 내면화, 그 무의식의 이제 내면화 이게 좀 상당히 많이 크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역사가 진전하면서 또 그 문제를 또 대중적으로 비판하는 것도 내면화되니까 동시에 이게 신자유주의가 막 내면화시킨 부분도 있지만 신자유주의 거기 거부하는 것도 내면화가 같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질문은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건가 이런 것도 있는 거잖아요. 약간 좀 네거티브한 공세로 하는 게 그게 이제 어찌 보면은 효과적으로 이제 보이기는 하니까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너무 약간 좀 고고해지려고 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서. 그걸 그냥 미러링해서 그거까지는 난 좀 그렇네. 그렇죠, 그렇죠. 그냥 잠깐 한번 생각을 해봤어. 단순한 미러링은 말하자면 그냥 저쪽에서 그러면 야 우리도 그냥 한번 맞받아 쳐보자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내 생각엔 그러니까 부정의 부정 한 단계 높아가지고 뒤집어져야 되는 거지 그냥 미러링 하고 있으면은 똑같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남성 여성 그 문제도 남성의 중심의 가부장주의를 미러링 하면은 그때는 시원할 수 있어. 그게 해결되지 않고 그냥 평행선을 그으면서 발전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지향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런 생각은 있는데 그렇다고 너무 고상하게만 하자. 그거는 난 모르겠어요. 전술적으로 어떻게 해서 그걸 뒤집을 수 있는지. 또 그거 외에도 또 뭐 기후위기 관련해서도 특히 그 신자유주의는 이미 그 자체적으로 실패한 거 말고도 이제 기후위기에서도 특히 적절한 대책이 없었고 지금까지는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신자유주의뿐만 아니라 뭐 자본주의 전체 문제인 것 같아요. 특히 뭐 복지국가, 뭐 신자유주의를 포함한 그 자본주의의 국가의 기능은 저번에도 살펴봤다시피 뭐 그 지배계급과 이제 피지계급 간에 이제 극심한 갈등이 일어났을 때 폭력이 이제 독점적 기구로서 피지배계급을 억압하고 또 이제 그거 말고도 이제 자본가 계급 내에서 이제 파벌 간 갈등이 발생했을 때 조정해가지고 그걸 이제 공멸로 가는 길을 막는다고 했는데, 근데 그 기후위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그 한 국가 내에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 간 성장 경제에서 이제 초래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전 세계적 위기를 극복하고 조정할 수 있는 그 강제력 있는 국제기구는 거의 전무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리 전무하고 또 아무리 좀 보수적인 대중들이라도 지금 그 기후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하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위기 인지를 하고 있어가지고 기후위기가 특히 그 반자본주의랑 사회주의 운동에서 사용할 수 있는 큰 카드라고 아마 모두들 많이들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현대 사회주의 운동에서 그 기후위기랑 이제 발맞춰가지고 탈성장 사회주의도 그 요즘 그 큰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대중들은 특히 그 박정희 정권에서 이제 경험했었던 경제 성장의 그런 직접적인 아니면 또 간접적인 그 기억 때문에 그 한국 대중들한테 탈성장을 상상하게 하는 게 되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가지고 과연 어떤 전략 전술로 한국 대중들한테 탈성장을 이제 잘 전파할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그 문제는 그러니까 나도 이제 탈성장 그러면은 대중적으로는 지금 뭐 그런 경제를 망치자는 얘기냐 바로 그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성장률이 뭐 마이너스 성장하면 바로 그냥 세상이 뒤집어질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주의적인 그것도 내면화되어 있는 거죠 원래는. 그래서 거기까지 가가지고 이게 설득이 되고 이거는 굉장히 요원하다. 글로 방향을 잡고 가는 거는 뭐 맞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읽어본 거로는
성장주의라는 것이 해법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근데 피케티도 성장 안 하면 그 끝나는 거로 보잖아요. 자본 노동 사이에 누가 많이 가져가느냐라는 거로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성장해야지 가져갈 게 늘어나니까. 그래서 성장은 절대적인 거예요. 피케티 해법에서도 성장을 해야지 세금도 나오고 세금 가지고 하자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탈성장 여기까지 가면은 참 굉장히 설득, 대중적인 설득까지 가기는 굉장히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이전에도 뭐 탈성장까지 안 가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뭐 기후 얘기를 하니까 예를 들면 에너지 문제, 거기서도 나는 저들의 논리 속에 들어가도 충분히 비판을 해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도 토론을 봤잖아요. 그저께인가? 네. 거기서 그 에너지 문제 할 때 저쪽에서 논리가 핵이 가장 저렴한 거다라고 얘기할 때, 그 핵이 저렴한 거라고 하는 게 그 폐기물이라든지 그 폐기물 처리 문제 여기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 우리가 아랍에미레이트나 뭐 체코하고 계약 맺고 그럴 때도 폐기물 문제를 따로 빼놓고 그걸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등 뭐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폐기물도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는 건데, 이거 전 세계적으로 폐기물 문제가 지금 거의 해법 없음으로 이게 나라마다 골치 아프거든요, 사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거든요, 폐기물 문제가. 근데 이거를 빼놓고 계산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걔네들 논리 속에 들어가서 얘기해도 되죠. 당신 비용 문제 따질 때 그 폐기물 들어간 거냐, 이걸 물어봐야 되는데, 그 이재명 후보가 잠깐 살짝 얘기하긴 했는데 그걸 정면 대결 붙듯이 얘기를 안 하더라고, 이상하게. 폐기물 얘기는 하긴 했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과학적으로 보면 위험성이 없다, 과학자들이. 근데 일단 이거는 이준석이 주로 이 논리를 폈죠. 근데 위험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과학자들도 있거든. 그런 거 가지고 논쟁이 붙어야지. 그리고 지금 이 일본 후쿠시마 옛날 구소련의 체르노빌 얘기를 했는데, 미국의 그 스마일 원전, 스마일형, 이거는 또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미국까지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미국에서도 대형 사고가 있었어요. 그러면 미국, 소련, 일본 하고는 도망칠 수가 없잖아. 세계 가장 과학적으로 발전했다. 미국을 빼버리면은 이게 뭐 사회주의 문제다, 뭐 일본 애들이 뭐 저쩌고 관료주의 이렇게 도망칠 수도 있어. 그 때문에 미국까지 집어넣으면 도망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세계에서 터진 이 모든 핵 발전소가 그 당시에 과학자들이 다 문제 없다 그런 거예요. 미국, 소련, 일본 과학자들이. 그런데 터진 거거든. 근데 세계 최고의 과학의 선진국들, 뭐 노벨상이 받은 사람이 버글버글한 나라들, 이런 데서도 예측을 틀렸는데 지금 또 과학자들이 위험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걸 지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주 도발적으로. 그 나라 과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당신 얘기하는 과학자는 누구냐, 그게. 그걸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저들이 얘기하는 논리 속에서도 자기 부정을 할 수 있는 과학주의라든지 경제적인 이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그 자기 논리 속에서도 부정된다니까요.
그래서 탈성장까지 가려면 너무 멀어요. 어려워. 그죠? 네. 그래서 지금 돌아다니는 상식적인 그런 거랑 안 맞아. 그래서 쟤들이 들고 나오는 게 그런 거거든요. 경제주의, 과학주의 이런 거 가지고 들고 나오는 건데, 그 논리 속에서도 충분히 부정할 수 있는 이게 장착돼 있다. 자기 내부 논리가 모순적인 거거든요. 정리하시죠. 아까 프리드만 얘기하다가도 프리드만 논리에 따라서 안 맞는다는 얘기를 제가 자꾸 했잖아요. 네. 정부 개입은 하지 말자. 라는 게 주장인데, 왜 자본가를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엑스의 돈을 썼냐. 그런 식의, 그게 내재적 비판이에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논리 속에 들어가서 비판하는 거지. 왜냐면 자기 모순적인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자본주의는 그 체제 자체가 자기 모습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논리 속에 들어가서 내재적 비판을. 제 막스 비판은 난 거의 다 내재적 비판이라고 보거든요. 공산주의 첫 번째, 두 번째 단계 구분해가지고 설명한 것도 걔들 논리 속에 들어가서 얘기한 거예요. 첫 번째 단계. 그래서 가치대로 교환된다? 니들 얘기가 그래? 그럼 그걸 더 완성시켜봐라. 그 공산주의 되는 거죠. 착취가 없어져야 되니까. 혹시 온라인에 계신 동지께서는 뭐 소감이나 뭐 짧은 말씀이라도 뭐 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십니까? 아니면 오늘 이쯤에서 마쳐도 될까요? 그 선거가 있고 그래서. 오늘 이 정도. 네, 오늘 뭐 끝까지 고생해주신 동지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